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앙은행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월가에서는 페드 리스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국민 경제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청원으로 하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죠. 네, 오늘 내일 걸쳐서 네. 금통위랑 그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연달아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비단 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워낙 그 저금리 추세가 이렇게 지속돼 왔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변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상, 물론 금통위가 합니다는 금리 인상 문제에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한 분이 사실 그 금리 인상도 이 국민청원으로, 요새 국민청원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국민청원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 대목인데요. 제가 그 대목을 받고 그냥 순간적으로 네. 헉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이렇게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과 함께 네.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부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정책부서,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이 시장에 어려울 때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도 그 방송에서 보다 그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시청자분의 이런 질문을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그 미국의 그 장세는 두 가지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도 오르고 증시가 오르면 채권 그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요. 채권 가격도 오르는 상태에서 사실 죄송합니다. 증시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같이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장세는 7월 의사락 발표 이후에 카프란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7월 그 FOMC 의사락이 발표될 때는 회의 당시보다 상당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를 그 증시를 상당히 좀 어렵게 했습니다는 매파 중에 매파인 카프란이 지난주에 이렇게 발언을 테이퍼링을 지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발언 초기에 주가의 상승폭 대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언이라는 것은 영향이 적긴 하지만 사실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앞서 캐서분이라든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지금 이제 뭐 하루 앞두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 이런 그 변수에 대해서 초미의 그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들 실적도 마무리되고 경제 지표도 사실 지금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해서 발표 시점이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는 큰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발표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적인 일정에 의해서 증시적인 측면이 이렇게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금의 그 길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갈림길이 될 때는 지금 자금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은 종목 투자에서 ETF로 빠르게 이동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ETF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제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익률이 얼만큼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홍남기 부총리도 뭐 잘할 때는 잘했고 못할 때는 못했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ETF 관련돼서는 정말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종목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런 ETF 수익률을 좀 보여드린 대목인데요. 다소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과 관계없이 객관적 수치로서 또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ETF 자금
어제 8월 10일 기점으로 9조 4천억 달러 정도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의 이게 이 글로벌 ETF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세 속도를 볼 때에는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0조 달러가 넘지 않겠느냐. 지금 환율이 1160원대 후반인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원화로 얼만큼 자금이 들어가는지는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글로벌 ETF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양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사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면 사실은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 자금들이 미국의 국채를 좀 팔아서 네. 국채 파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는 반비례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상이 되는데요. 텔레반 사태 이후에 지금 텔레반의 그 수반이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는 자금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한 9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압박을 느껴서 31일 지키겠다. 그 대신에 대신적인 측면에서는 자금을 차단하겠다 해서 페드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IMF에 갖고 있는 자금들이 한 90억 달러 정도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는데요. 이걸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텔레반이 자치정부 수반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사실상 이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자금소를 뻗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 사실 그 개인의 소득별로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을 같이 가자. 시진핑 정부의 공동 보유죠. 네. 이런 거 함께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양상과 함께 이런 텔레반의 자치 수반의 그 어떤 자금줄과 관련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 국채를 좀 파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파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과 함께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지난 그 5일 동안 1.26에서 지금 1.36 정도, 지금 35, 36 정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목도 향후에 텔레반과 관련해서 어차피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그만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매각한다는 얘기죠. 국채를 팔아 제낀다는 네. 얘기죠. 이런 그 자금증 흐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향후에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문제, 북한 문제 관련된 지정학적 문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짐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테이퍼링 추진 여부에 대해서 좌우되는 양상인데요. 파월을 비롯한 다른 연준 인사들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이 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페드가 네. 1913년 설립 이후에 지금 페드 자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페드의 구성원은 멤버적으로도 예. 사실 그 가장 오락가락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마 전 앵커께서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프란 총재도 강성적인 테이퍼링 얘기에다 갑작스럽게 또 그렇죠. 연기하고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흐름을 쫓아가다간 사실 그 어제 예상했던 것이 잘못되는 이런 쪽의 모습들에서 곤혹스러운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도 이 카프란 총재의 말 한마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테이퍼링 얘기했다가 오늘 테이퍼링 완화한다 하면 이게 하지만 시청자분을 위해서 보다 그렇게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원문을 확인해가지고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페드 전체적으로나 페드 개별적인 인사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7월 그 페드 회의 전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중한 견해가 우세했죠. 네. 그 근거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라든가 고용 문제에 들어서. 근데 페드 의사락이 그 발표된 이후에 조기 테이퍼링이 급부상했죠. 7월 달에 그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가 워낙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7월 회의 당시의 분위기보다도 그 내용의 전반적으로 기록성을 갖고 있는 페드 의사락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그 7월 회의의 예상보다도 상당히 강하다 해서 조기 테이퍼링이 부과돼서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카프란이 매파 중에 매파진인데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연 가능성 얘기하면서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페드 자체적으로 페드 인사들이 이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또 이 비단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책 단계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어떨까?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느낄 만큼 시중 자금이 아주 풍부한 상태죠.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융 완화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그 필요하면 투자할 곳에 에이지 수익이 나는데 자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돈이 들어오는 것 고객들 돈 이렇게 그 받지 않는 이런 풍토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좀 거품 수준 우려할 만큼 네. 고점이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는 지금 제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금 오는 것 이거 자금 오는 것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든 수익률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수익 낼 것이 없으니까 어떠냐 중앙은행에 재해치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의 재해치 금리가 거의 제로죠. 0.05%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투자의 사모증상 보면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황금성이 있는데 지금 황금성은 필요 없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익성을 받쳐주지 못하면 안정성이라도 찾자 해서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책적인 모습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갈림길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9월 이 문제가 확정되는 그 페드 회의까지는 페드 리스크가 최대 관점이고 파워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가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멤버들이 갖고 있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의 그 직원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헛던 현안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종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게 한국경제TV의 사장님이신 조지현 사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FMC 멤버들이 물가든 그다음에 고용이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할 때는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게 파월 의장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체어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자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확신하게 또 시장에서 확신하게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는 자기가 뭐냐 이런 캐스팅 보트를 질 만큼 신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페드 의장으로서 신뢰가 높으면 어떠냐 하면 중앙은행 양대 목적이 고용과 그다음에 사실 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에 신뢰가 줄 만큼 또 각자 나눠져 있는 이런 자기의 그 멤버들의 어떤 신뢰가 집중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물가라든가 고용에 대해서 사실 그 예측력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똑같은 각도입니다는 예측력이 높으려면 그만큼 경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 오락가락할 때는 그만큼 경륜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파월이 굉장히 교체설이 나돌 만큼 이렇게 되는 데에는 캐스팅 보트가 필요한 시점에 신뢰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페드의 양대 목표, 테이퍼링의 결정에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소위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파월 의장의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던 4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통계로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론 미국은 근원 CPI입니다. 근데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분이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정가하는 생산자 물가 PPI 이거 가지고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당신 얘기는 일시적이라 하는데 실제로 일시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달 5.0 전년 동월비입니다. 6월 달은 5.4%, 7월 달은 5.4%. 특히 7월 달은 작년에 베이스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때 확 떨어져야 되는데요. 5.4%가 그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PPI 같은 거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가시키는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 7.3, 7.8. 버틀렉이다. 금방 진정된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물가는 이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건 지표 물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물가는 워낙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자체가 사실 물가가 일시적이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2012년 페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하는 전통적인 물가 안정의 고용 지표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2012년서부터 미국의 그 이렇게 통화 정책은 고용 목표에 더 중점을 둬서 운영해 왔는데요. 고용은 물가보다 파월 입장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고용 문제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완전 고용은 제넷 앨런 장관은 내년에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인데 2에서 3년 후에도 달성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통계는 어떨까? 7월 달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 신규 일자리 창수가 정확하게는 94만 6천 명, 100만 건의 미국 고용 시장에서 신규 창출 교육의 의미가 높은 100만 건에 육박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6월 달에 5.9에서 지금 7월 달에는 한 달 만에 5.4% 개선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게 바탕이 돼서 7월 달 FOMC 의사록에서 나온 거 보면 뭐 카프란 총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연 반응은 델타 변이의 영향에 따라서 나중에 나온 문제입니다는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이 급부상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캐스팅 보트가 필요할 때 체험인으로서 신뢰가 줄 만큼 미국의 통화정책의 양대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와 고용에 관련해서는 가장 예측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각각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도 사실 누구의 말이 옳은 거냐 하는 아무리 미국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FOMC의 다양한 오픈 랠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측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은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잭슨 미팅은 26일에서 28일까지 기간을 좀 걸쳐서 테이퍼링 문제에 거의 근거가 되는 물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의 K자형 구조다 해서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배 개선하는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유 경제 지금 코로나 사태를 기해서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가오는 전부 공유 가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실상 잘 이렇게 한상준 논설위원이 입장이 어려우면 사실 전 앵커가 잘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안아주면서 같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번에 사실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 의견을 고르려고 했습니다는 사실 델타 변이 확산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열리는 사르의 단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의 가장 기본적 사항, 사실 경제 전망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전문가께서 파월의 경제 전망이다 하는데 이건 개인적 견해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은 개인적으로 경제를 예상할 수 있는 물론 격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정성적으로 우리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모델에 의한 정량적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 앵커가 모델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에서는 모델 돌리에서 한국 경제 성장에서 4% 나오면 이거 높게 나오는지 낮건지 내가 감 있는 거거든요. 그 감을 집어넣는 게 정성적 평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페이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가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사실 페드의 공식적인 견해로 이번에 발표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분기별 전망, 수정 전망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성장률 구체적 수치는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페드가 3분기에 수정 전망치가 나오고 새로운 회계에서 수정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사실 그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 진단 문제, 지금의 경기 문제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델타 변이에 따른 영향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좀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올해의 그 경제 성장률, 경제 전망이니까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기본 토대가 되는 페드의 포브스 모델, 페드 플러스 US 합쳐서 포브스 모델 여기서 추정하는 수치에서 자 한번 공식적인 수정 전망치를 올해 성장률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전앵커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에 3.2%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만에 3월 달 1분기 6.5%. 저게 몇 프로입니까? 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100% 이상 네, 두 배가 2배 뛰었죠. 이상 상승했죠. 3개월 만입니다. 그다음에 3월에서 6월에 7%까지 올라갔습니다. 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통화 정책의 가장 기본 잣대가 돼서 거기에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이런 예측력이 페드가 이렇게 의심을 받았던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이번에 경제 전망이 대체로면 9월의 전망치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이렇게 발표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9월 그 경제 전망은 자 지금 6월 전망이 올해 성장률이 7%입니다. 이걸 낮추느냐 다시 낮추느냐 이게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차원에서는 아시겠습니다. 7월 말에 정확히 7월 26일에 골드만삭스가 자 2분기의 정점 이걸 반영해서 6.2% 되고 이 델타 변이 코비드 19이죠. 네. 이 문제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돼서 올해 성장률을 6.5% 높게 봤습니다는 이조차도 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델타 변이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지금 하루에 15만 명까지 되다 보니까 또 각종 그 경제 활동에서 보면 정부 차원의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제 폐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 자율적으로 코비드 19을 같이 가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전 앵커가 골드만삭스에 오시려면 지금 오시는 말가 내년에 오십시오. 내년에 오십시오로 연기되는 모습이 민간 그렇죠. 자율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코비드 19이랑 같이 갈 때에 민간 자율적으로 이제 국가 책임보다는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 공식적으로는 경제 봉쇄, 인슐레이션이 없습니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보면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택근무를 지향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낮아요? 6%로 낮췄습니다. 이 6%는 3월 수치 6.5%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성장률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6월 달에 7%니까 이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9월 달에는 이제 추세도 꺾이고 7% 밑으로 떨어지냐 이게 좀 관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파월과 페드의 예측력이 우리나라 문제에서 국민청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만큼 미국 내에서 제기될 만큼 마이클 피시 현상이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얘기, 경기 전망 얘기가 시장에 확실하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페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페드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교체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대목에 이제 지금 사실은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중요한 변곡점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앨런의 입장을 반영해서 연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예측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강하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하면 빨리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갈림길이다 이렇게 볼 되는데요. 과거에 보면 사실 그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게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때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와 지금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닉슨의 금태한 정지가 어떤 브레튼 우진 체제가 스미드소니언 체제로 넘어가면서 체제 변화가 많이 되죠. 지금의 법화 체제에서 디지털 통화로 되자 이런 제도의 그 변화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사실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태에서 그때의 지금과 마찬가지로 페드 입장에서는 공급 측의 부족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SMC에서는 공급의 과잉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결국 페드 입장에서는 SMC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결국 테이퍼링을 추진했거든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원에선 체어맨에 해당되는 파월 의장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교체설과 연임상이 공존한 상태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5번과 6번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금통위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7월 7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오늘 오전에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 여부겠죠.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금리를 좀 올릴 것 같아요, 그죠? 네. 방송을 통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편져놨습니다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5월 금통위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는 금리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 기간, 당분간 얘기, 이래서 당분간 뭐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짧지 않느냐 해서 10월과 11월 달 이렇게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그 이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는 한국은행의 당국자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몰아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간접적인 얘기. 그리고 새로 수장으로 오셨던 분의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오늘 잠시 열리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 여건은 미국은 테이퍼링을 자꾸 지연시키죠. 좀 이게 물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의 경제 바닥이 우리가 앞서 이렇게 페드 의장조차도 또 FOMC의 멤버들이 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락가락하는 게 땅이 굳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굳지 않았다. 네. 땅이 굳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물가라든가 이런 변수를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땅이 굳은 상태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로 통화 정책을 하겠습니다는 좀 굳지 않았다. 누가 하나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페드도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는 한국은 왜 이렇게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과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 문제에서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올 만큼 여건은 아니다. 그건 수치상으로서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가져간다면 예측력이 높으냐? 예측력도 어떤 시청자분이 어제 금리 인상을 국민청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예측력이 그렇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려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 네. 1,800조가 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자금 이탈 방지를 하고 환율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도달했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하면 젊은 세대들, 영끌 비롯했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소상공인이 내몰아진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필요하다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지수를 보면 우리가 신흥국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외환보유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리를 올리더라도 반드시 젊은 세대들,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측면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 항상 이렇게 아울러지는 정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금리를 올리지 말자 하는 이런 네.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되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금융의 주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국은 아닌데 우리가 신흥국 입장에서 먼저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 그것도 K자형 구조에서 아주 우리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 직접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대목에서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더 여건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뉴질랜드도 역시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네. 입장이거든요. 저기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이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보다 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돼 있던 뉴질랜드도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 그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여러 가지 부동산 거품이라든가 등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나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땅의 여건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의 금리라는 국민 보편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라는 변수를 쉽게 특정 다른 정책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국민청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청원 좋기도 하지만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만큼 한국은행과 금통위원들이 사실 그만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을 이끌 만큼 이렇게 인상적인 것은 못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는 그만큼 정책 당국자들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분의 이러한 그 국민청원까지 통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답은 제가 대답할 만큼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정책 부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비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2018년 11월 달에도 경기는 안 좋은데 김현미 시중자금 흡수에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결국 경기를 어렵게 하고 하위계층일수록 어렵게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건 반복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미국의 SMC, Shadow Open Market Committee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통위도 섀도우 그다음에 Monetary Policy Committee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보드라는 표현도 있고 커미티라는 표현을 써서 마지막 이렇게 자막을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국민청원을 금리 인상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사실 SMPC Shadow Monetary Policy Committee 그래서 금통위를 Monetary Policy Committee 내지는 Monetary Policy Boar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커미티라는 표현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SMPC, Shadow Monetary Policy Committee 같은 이런 것을 좀 공식화시켜서 정책 당국이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하는 완전히 신뢰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좀 통해서 국민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반영되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기랑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거꾸로 틀릴 때는 그때 또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Shadow Monetary Policy Committee 같은 Shadow Monetary Policy Board 같은 이런 것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경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